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오늘은 청년들의 고민 두 번째 편, 바로 연애와 결혼, 또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합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먼저 이야기 나누기 전에 화면부터 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자, 그 새로운 용어들이에요. 몇 년 전부터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용어라고 합니다. 들어보셨나요, 다들? 네, 본 적 있는 것 같아요. 네. 다 본 적 있는 것 같진 않고. 오포 세대 이런 건 들어보셨죠? 네, 네. 들어봤죠. 근데 장미족 3.1절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예. 예. 자, 그래서 이제 오포 세대가 뭔가 봤더니 결혼, 내 집 마련, 출산, 또 연애, 대인관계 이런 식으로 5가지를 포기했다고 해서 청년들이 오포 세대를 스스로 이제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. 이제는 더 늘어났어요. 아까 이제 거기 오포에서 꿈, 취업 이게 늘어났죠. 그리고 예,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래서 7포 세대란 말이 나왔다가 더해져서 이제 N포 세대라고 여러 가지를 포기한 세대라는 말이 나왔군요. 자, 그러면 그 여러분들은 지난번에 고민이 없다고 하셨잖아요. 자, 그러면은 연애나 이 결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뭐 평소에 생각하는 가치관 혹은 뭐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 그냥 궁금합니다. 그냥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부터 할까요? 아무나 먼저 하세요. 네. 저는 연애, 결혼. 솔직히 제가 지금 연애 중이긴 한데. 그렇군요. 이번 연애 하기 전까지는 저는 연애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뭐 세상이 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제가 연애 경험에서 별로 되게 좋지 않은 경험을 많이 했어서 그런지 별로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고 나서 좀 바뀐 것 같고 그리고 연애, 결혼 근데 다 전부 다 얘기를 해보면 이제 나이가 27이니까 이미 결혼 뭐 흔히 말하는 사고 쳐서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일찍 가고 싶어서 간 친구도 있고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결혼할 사람도 지금 얼마 전에 청첩 전도 받았고 형들은 이제 하고 계시고 그런 식인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보면 진짜 예상치 못하게 빨리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이 사람은 빨리 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. 그냥 스스로 마인드 자체가 막 내가 결혼하면 손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빨리 안 하는 것 같아요. 본인은 결혼할 예정이신지? 저는 원래 진짜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25살에 결혼하는 게 목표였어요. 이미 한참 지났죠. 빨리 하고 싶었는데? 빨리 하고 어쨌든 싶었는데 하긴 할 건가 봐요? 빨리 하고. 별로 그 결혼에 대한 어떤 뭐 불안감이나 걱정은 딱히 없나 보죠?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 뭘 하든 이렇게 한 발 내딛는 게 어렵지 시작하면 일단 반은 다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. 일단 뭘 해놓으면 사람들이 그 하기 전까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획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막 좁히고 걱정 많이 하고 무슨 뭐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처럼 막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위축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저는 솔직히 뭐 결혼하면 뭐 좋은 남편 아빠 될 자신도 있고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 딱히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것 같아요. 평소 생각도 좀 되게 긍정적이신 것 같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럼 지민 씨는 어떠세요? 연애 중이세요 혹시? 저는 아닙니다. 그럼 이제 앞으로 연애도 하실 거고 결혼도 하실 건지 결혼에 대한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. 그러니까 연애는 아마 앞으로 하겠죠? 지금은 안 하고 계세요? 네,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. 결혼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아마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게 될지도 모르죠. 근데 결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? 뭐 아니면 연애해야 된다?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.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돼도 일부러 이제 결혼을 위해서 사람을 하고 이제 그런 소개를 통한 결혼은 좀
안 하게 될 것 같아요, 아마. 근데 그런데 요즘에 제 또래들이 이제 굳이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들 없어졌어요. 그래서 연애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. 근데 결혼에 대해서는 사라졌고 또 그만큼도 직장도 많이 다니고 사회생활도 많이 하니까.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정말 결혼해서 정말 좋아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거죠. 가끔 보면은 인터넷이나 뭐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되는 게 이게 과연 사랑해서 하는 결혼인지 필요로 그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결혼인지. 그렇죠. 뭐 집안끼리 정략 결혼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. 또는 네. 뭐 상대방의 집안이나 네. 또 이런 거에 의해서 뭐 필요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. 예, 네네. 그래서 또 요새 또 논란이 되는 게 또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또 남녀 갈등을 또 증폭시키는 소재로도 쓰이잖아요. 뭐 누구는 뭘 했는데 누구는 뭐 어떻게 했다더라. 뭐 경제적으로 뭐 특정 성별에 너무 이제 가중치나 어떤 압력을 넣는 게 아니냐. 뭐 이런 얘기도 있고. 맞아요. 예.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누구는 뭐 해야 하는데도 안 해왔더라 이런 걸 고부 갈등에서나 들어봤지 이렇게 남편 부인 간에서 그런 갈등을 들어본 적은 없는데 남자는 뭐 집도 저쪽 집안에서 집도 해오고 차도 해오고 이렇게 한다는데 너는 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딱 이렇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여자들의 마인드도 그렇고 남자들도 이제 그 시대가 또 그런 것 같아요. 스스로가 나는 이걸 보장받아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마인드가 있는지 여자도 그런 것 같고 남자도 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좀 생겨서 서로가 솔직히 요새 제가 진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실생활에서는 그렇게 크게 없는데 막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좀 과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성별 간에 이렇게 완전 적대시해가지고 싸우는 거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것 같아요. 그게 한 문화일까요? 그냥 아니면 인터넷 공간에서만 생기는 일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남녀 간의 성별적인 갈등이 심한 건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그 인터넷상에서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 실질적인 성별 갈등은 확실히 심한 게 맞는데 그러니까 얼굴 내놓고 나는 오프라인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자제를 하는 것 같고 인터넷상에서는 그게 오픈되는 공간이니까 자기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나오고 욕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나오고 오프라인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이하로 감추고 이러니까 그 갭이 그렇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 제가 이제 주변이나 이제 제 경험을 조금 얘기해 보면 좋아해서 연애로 결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서로 좋으니까 모든 게 다 좋고 뭐 이제 긍정적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했겠죠.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항상 그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갈등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 돈이 뭔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또 주변에 저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성격 차이 면에서 또 요즘 그 세대들 우리 세대들 포함해서는 좀 결혼에 대해서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이혼도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고. 그건 그렇죠. 네. 그래요. 그래서 그럼 이제 지금까지 그 두 분 얘기 또 제 얘기를 잠깐 곁들여 봤습니다. 그럼 이제 결혼에 대해서 자료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얘기를 하죠. 자, 지금 나오는 게 평균 초혼 연령이에요. 그래서 95년부터 이제 최근까지인데, 자,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래서 남자는 뭐 이미 2006년에 31세를 찍고 이제 33세로 가고 있죠. 여자는 이제 15년 돼서 20대를 지나서 30살이 초혼 연령처럼 자리가 잡히고 있네요. 자, 그 다음 거 보시죠. 자, 그래서 기사 뉴스 보도에도 나왔던 거지만 이제 혼인율이 뭐 많이 낮아졌다. 그래서 이제 그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못 하는 경우도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돈 문제가 역시 나왔습니다. 비용 문제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주택 비용이 제일 많이 드네요. 1억 원이 넘는 돈이 들고 그다음에 뭐 예단 혼수, 뭐 예물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그럼 이제 결혼 비용에 대해서 한번 좀 봅시다.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남자가 1억 5천 정도 필요하고 여자가 5천 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남편 측의 지출을 보면은 역시 집 마련 비용, 그죠? 집 마련 비용이 가장 돈이 많이 들고
이제 여자 쪽에서는 준비하는 게 뭐 예단 예물 또 혼수 이런 쪽에서 이제 돈을 좀 쓰는 것 같고, 그러니까 남자는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혼수를 해오는 그 풍토는 예전하고 뭐 똑같이 변함없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저 그림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부모의 자산에 따라서 아들, 딸 가진 부모 각각에 대해서도 보면 점점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나죠. 그래서 부모의 자산에 따라서도 결혼 비용이 같이 높아지는구나. 근데 어쨌든 간 아들을 보낼 때가 더 한 3배 정도 많이 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자 그러면 그 남자가 이제 집을 마련하고 여자가 혼수를 해오는 이게 보편적인 지금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보편적인 또 분위기인 것 같고, 남자가 꼭 집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까? 여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남자가 꼭 집을 해야 되나요? 아니요. 아닌가요? 예, 네. 그러니까 모르겠어요. 지금까지는 남자가 이렇게 집 마련을 해오는 게 더 많죠. 그렇게 이제 인식도 남자가 당연히 해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,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더 있는 사람이 마련하는 게 맞다. 그리고 그 집이나 사실 집이 어쨌든 제일 비중이 크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집을 구입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래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재산 분할이잖아요. 그리고 또 집 명의를 또 누구 걸로 하느냐로 또 싸워요. 지금 이혼할 때를 벌써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? 그게 벌써 그걸 염두에 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. 결혼할 때부터? 네. 나중에 갈라서 할 때 재산 분할하는 거 가지고? 네, 놀랍게도.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그냥 네. 반반 냈으면은 뭐 문제가 없는데 이게 또 좋을 땐 다 좋은데 네. 나중에 싸울 때 되면 꼭 그 얘기가 나온다는 그 지인들의 얘기가 있었어요. 아니 돈 주고 집은 내가 샀는데 왜 공동 명의야 이런 것부터 해서. 그래서 명의 문제네. 예, 그래서 그럴 거면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이제 신부든 신랑이든 어쨌든 좀 더 낼 수 있는 데서 내고, 그러면은 집에 대한 그 명의 문제는 뭐 그죠, 낸 만큼 지분 같은 걸로 계약을 합시다. 그게 좋지 않을까요? 좀 그냥 그게 제일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사는 경우면 이제 뭐 공동 명의든 뭐 누구 명의든 이제 할 수가 있는데, 뭐 전월세의 경우에 좀 다르겠죠. 전세나 월세로도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니까. 예, 그래서 그땐 전월세 계약서로는 계약을 하겠지만 그럴 때는 뭐 서로 간에 사실 신뢰라는 거는 말로도 구축이 되지만은 적어도 말에 책임을 지는 행동으로도 담보가 되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뭐 문서를 꾸며놓고 공증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저는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. 결혼 안 했기 때문에. 그러니까 누가 이제 좀 여력이 되는 쪽에서 부담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하되 그 지분 관계는 확실히 해두자 이런 게 좋다는 말씀이시죠? 아니면 정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끝까지 안 하던가요.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걸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여지는 좀 그트라는 거죠. 서로 공격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배신해서 또 안 되고. 뭐 싸울 때 막 심하게 싸우고 이혼 직전까지 가면 솔직히 뭐 치사한 얘기까지 다 나오는 게 또 사람이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?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, 하여튼 그런 부분 측면에서도 좀 말을 안 하는 게,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것도 좀 지키었으면 좋겠다. 그러니까 그죠. 저도 남녀 갈등의 중심에 선 게 이제 결혼할 때 집 논쟁, 그리고 누구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누구는 어떻게 양심도 없이 뭐만 해왔냐, 비교. 그런 비교의 문제가 되고 그게 갈등을 증폭시키니까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부 상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남자든 여자든. 맞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집 해가실 건가요? 결혼할 때? 모르겠어요. 저희 집안 경제 사정이 막 집을 뭐 덜컥 뭐 해줄 여력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, 저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뭐 그때까지 아직 취직을 못했기 때문에 뭐 집을 마련할 정도로 돈을 모을 수 있을지도 아직 미지수인데,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까 지민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결혼하는 주체 2명이서 의견 교환이 돼야지 뭐 집안의 문제로 뭐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, 그건 것 같아요. 진짜 요새 드는 생각인데, 미디어가 정말 문제가 많은 게, 정보가 요새는 옛날 조선시대나 이런 때면 정보가 안 넘어가는데 어느 시대나 똑같은 것 같아요. 사람은 비교하기를 좋아하고,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,
그 미디어에 대해서 그 좀 약삭 빠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결혼하기 전에 이혼을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또 해놔야 되더라 하더라 이런 것들이 미디어 인터넷 이런 데로 막 정보가 쫙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이거 모를 때는 이게 필요한 줄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왠지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보편적인 생각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요즘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 필요 없는 정보는 진짜 사람들한테 이게 당연히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베이스로 깔아주고 정말 딱 필요한 진짜 우리나라의 뭐 그런 급박한 문제들은 서로 묻기 바쁘고 진짜 미디어를 그러니까 뭐 이제 변호사, 법조인들이 나와서 이제 법적인 전문 지식을 전달하면서 뭐 헤어질 것도 대비를 해서 많은 노하우를 또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. 네,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를 때는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이제 욕심도 더 생기고 그리고 그 인터넷에서 이제 뭐 또 자랑하잖아요. 또 원래 옛날에는 지인들끼리만 자랑했었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우리 남편은 뭐 집에서 뭐 한 4억짜리 집을 해줬다 뭘 해줬다 우리는 뭐 해외여행으로 뭐 전국 일주를 뭐 한 달 동안 갔다 이래 돼버리니까 이제 그거를 또 본 여자나 남자들이나 해도 상관없이 본 사람들은 이제 마치 그거를 자기 지인이 한 것처럼 인터넷에서 본 거 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미디어가 이게 정보 이게 막을 수는 없겠죠. 이게 정보화 세대 사이니까. 근데 그거가 좀 되게 큰 것 같아요. 사람들이 이걸 전문적인 용어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고 너무 무분별하게 정보가 과다하게 이제 사람들이 노출되는 거죠. 그래서 자기한테 필요한 정보, 맞는 정보만 알아가면 되는데 쓸데없이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닌가? 뭐 어쨌든 상식적인 면에서 이제 지식이 늘어나는 거는 좋지만 그건 좋죠. 정보를 좀 선별해서 습득하는 거는 사실 개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. 네, 이제 이어서 그럼 이제 자료화면 또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미혼 남녀가 생각하는 가장 필요한 결혼 정책, 그러니까 뭐 정책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.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공통적으로는 고용, 그러니까 일자리 얘기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집 좀 어떻게 해달라, 집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. 그리고 이제 남자가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역시 실업 문제, 그러니까 구직하지 못하는 또는 원하는 직장을 갖지 못한다든지 또는 창업을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실현이 안 되는 그런 남성들이 이제 실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제거를 20%나 또 꼽았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제 결혼하면 아무래도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데 불이익이 된 그런 걱정 그런 것들이 있겠죠. 그러니까 어쨌든 일자리와 주거 공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부에서 도와줬으면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원하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. 자, 다음 한번 보시면 이제 혼인 건수와 이제 아이가 신생아의 출생 건수가 나오는데요. 뭐 당연히 혼인 건수가 줄어드는 만큼 출생 아이들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. 뭐 급격한 감소는 아니지만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?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몇만 명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. 그래서 다른 이제 나라들과 비교를 보시면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. 자, 1위가 니제르, 말리, 부룬디 6명이 넘습니다. 네, 1인당 나올 수 있는 예상하는 출생아 수가. 자, 그리고 이제 조금 선진국이나 이렇게 좀 발전한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 내지는 뭐 1.5명 이상인데요. 자, 일본과 한국 또 대만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죠. 한국은 뭐 1.25명이니까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좀 될 것 같이 보여집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 이런 그 저출산 고령화 문제, 그러니까 고령화도 같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국가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 잠재 성장률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장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생기고,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 가능 인구도 증가하다가 감소로 돌아서고, 그러니까 결국은 2065년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몇 살일까요? 아무튼
꽤 올해 나중인 일이지만 비슷해지네요. 이제는 생산 가능 인구와 노령 인구가 이게 참 큰 문제지 않겠습니까? 이 저출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제 자료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청년들이 그 결혼한 미혼 남녀들이 이제 결혼을 위해서 그 일자리와 이제 뭐 주거 문제를 꼽았는데 그런 이제 일자리 역시 얘기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일자리 취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자리 취업 얘기가 어쨌든 중요한 화두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지자체별로 이런 취업을 좀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성남시에서 시행했던 정책인데 대상 인원이 이게 지금 기준이 이제 2016년이죠. 작년 얘기인데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100억 원 이상 편성을 해서 이제 상품권, 그러니까 지역에서 통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청년 배당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배당을 했는데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. 16년에.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제목 그대로 그러니까 9만 원의 상품권을 이제 6만 원 현금으로 이제 바꿔서 뭐 교환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얘기하는 깡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. 자, 다음에 이어서는요. 서울시 정책이에요. 여기는 청년 수당입니다. 그래서 뭐 대상이나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매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. 그래서 이제 기타 사항에 보시면 활동 보고를 하지 않는 그 이유 등 이렇게 좀 사후 관리를 하는 뭐 방안도 내놨어요.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였죠.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첨예한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상호 뭐 이제 고소 막 이런 식으로까지 번졌었는데 결국 이제 2016년에 서울에서는 그냥 일단 지급을 했죠. 모집을 시작하고 지급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서울시 청년수당에서도 이런 그 문제점이 드러났어요. 아까 성남시 그 청년 배당 문제가 깡으로 이렇게 좀 변질이 됐던 것처럼 뭐 카드, 그러니까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 이런 형태로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또 기사가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서울시가 해명을 했지만 어쨌든 그 배당이나 수당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서울시와 복지부가 아주 잘 상호 취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해서 서로 털어냈다고 합니다. 자, 앞서 보신 그 청년 배당, 그 다음에 청년 수당 정책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? 부산에도 혹시 이런 제도가 있나요? 부산에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네. 뭐 가정 뭐 어떤 기준이 있죠. 그 기준에 해당되고 뭐 하면 뭐 그런 걸 들었어요. 뭐 저축을 뭐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2년인가 하면 그거에 1+1에서 부산시 측에서 더 준다. 결국 수당이랑 비슷한 문제인데 이거는 좀 다른 느낌인 게 자기가 돈을 모은 것만큼의 더 추가로 주는 거니까 좀 보상이라는 느낌으로 작용하고 꽁돈이라는 느낌이랑 좀 다른 느낌으로 작용하나 봐요. 그래서 좀 어쨌든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네요. 네, 근데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. 저축을 이렇게 장려를 하고 네. 또 이제 일정 금액이 뭐 달성이 되면 조금 이제 더 보태서 뭐 목돈을 채워준다든지 네.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성남이나 서울시 정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. 성남이랑 서울시 하필 나온 게 성남이랑 서울시라서 좀 웃긴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사회주의에서 공평하게 배급한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느껴서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그냥 딱 결과부터 일단 애들이 돈이 없구나 돈부터 주자 약간 그런 개념의 그냥 1차원적인 발상이 아닌가. 돈이 없으면 돈을 벌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 주자라든지 뭐 그런 원론적인 해결법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. 지민 씨 생각은 어떠세요? 네, 제 생각도 그러니까 뭐 노래방, 모텔, 소주방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요. 근데 문제는 그 수당 자체가 지금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씩 준다고 하는데 문제는 수당이 없어서 그 20대, 30대 청년들이 고통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물론 그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문제는 일단 당장은 취업 관련한
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건 없이 어려우니까 수당을 주겠다. 이말즉슨 그럼 그 수당 나면 뭐가 있는가? 결국에는 6개월을 유예한 거에 지나지 않고 그것도 지극히 소수에 대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국고탕진으로밖에는 되지 않고 대상자도 한정돼 있는 만큼 오히려 약간의 그죠. 되면 좋겠다고 응모하는 전혀 건전하지 못한 사고방식만 20대, 30대층이 안겨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좋은 용도로 예를 들어서 네. 뭐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학원을 다닌다든지 교재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잘 그렇게만 써주면 좋겠지만 네. 또 사람이 그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예. 사용 내역을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깡까지 한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런 정책들 지자체에서 이제 지금 뭐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다음 화면 보시죠. 자, 이건 이제 조금 정책적인 면으로 좀 들어가서요.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 두 분이 얘기하신 것도 그렇고, 그러니까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떤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. 이런 무슨 뭐 상품권을 준다든지 뭐 현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의견 맞으시죠? 네. 예. 자, 그래서 일자리에 관련해서 좀 근본적인 그런 연구를 좀 찾아봤습니다. 그 왼쪽 위에 그림 15가 이제 그 GDP와 TFP의 증가율 추이가 나와 있는데, TFP란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기술 수준이나 생산의 효율성을 얘기한다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GDP에 대한, 그러니까 GDP 자체가 지금 감소하는 게 아니라 GDP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GDP는 증가하는데 그 증가하는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총 요소 생산성 TFP도 보시면은 증가율이 뭐 지금 들쑥날쑥했지만 2~3%대에 머물러 있다가 지금 최근 2011에서 2015년간에는 1%대로,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이 더뎌지고 있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오른쪽 위에 그림 22는 이제 그래서 생산성의 증가에 따른 또 취업자 증가율하고의 이런 비교 그림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언뜻 봐도 우리가 그러니까 지식이 없더라도 언뜻 봐서 추세가 비슷하다는 거는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결국은 생산성이 증가해야 일자리도 생긴다,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그 왼쪽 하단에 한국은행 그 7월 자료 보면 이런 그 생산성의 약화 요인이 시장 규제를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로서 작용을 한다, 이런 그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에 생산성 증가율의 감소가 잠재 성장도 하락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좀 미흡한 면이 있다. 그래서 결국은 이 한국은행에서 지적한 대로 규제를 풀어서 규제를 좀 완화하고 또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이런 활성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우리가 늘려야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.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이런 그 연구 보고를 인용을 한 것입니다. 자, 다음 거 보시죠. 자, 그 청년의 일자리가 또 좀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적된 게 뭐냐면, 이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신입 직원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20~30년 연공 서열이 올라갈수록 임금 격차가,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신입 1년을 기준을 100으로 보면은 20~30년에 속한 사람들이 300이 3배가 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지금 뭐 독일이라든지 또 일본도 그렇고 전부 우리나라보다는 낮아요. 그러니까는 너무 이게 단순히 근속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임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승하는, 근데 이런 건 당연한 거지만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것이 또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들한테 어떤 그 이런 임금 격차의 큰 것이 또 청년 실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구직을 단념하게 만들 수도 있고, 그러니까 들어가는 자체도 힘든데 가서 이렇게 겪는 또 이 일들, 이런 임금의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청년 실업의 문제가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자, 자료화면은 여기까지 보고요. 자,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의 고민 첫 번째 편이 일자리였는데, 취업과 일자리였는데, 결국은 결혼이나 또 출산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해결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지금 그 주거 문제는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뭐 신혼 부부에 대해서 저금리로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주택 마련이든 전세든 그런 정책은 충분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건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지만,
그래서 이런 어쨌든 근본적인 원인에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뭐 결혼 출산에 대해서 얘기했고 했는데 뭐 마무리 하실 말씀 자유롭게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. 먼저 하시죠. 맞아요. 예, 소위 뭐 그렇죠. 지금 5포 세대 그 3.1절 장미족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5포 세대, M4 세대 이 얘기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낯선 단어도 아니고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.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20대, 30대한테 무조건 너희 세대는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됐고 또 무조건 희생하라라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보면 어찌됐건 간에 우리 사회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아직도 과도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렇다고 뭐 결혼을 안 하고 연애를 안 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 그 해결점이 좀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제일 빨리 해결되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, 즉 일자리를 해결하는 거죠. 사실 그것만 해결돼도 많은 갈등 요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또 모든 걸 합리화할 수도 없습니다. 그래서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적어도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랑과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. 결국 그것에 대해서는 세대를 초월해서 사랑과 인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상호 간에 또 배려와 네. 예의를 갖추는 것도. 예. 그래서 좀 돈 문제를 떠나서 예. 좀 약간 그런 부분, 인간적인 면이 네.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? 네. 그래서 사회가 힘들더라도 좀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고 하면은 그만큼 사회적으로 지원하기도 좀 더 용이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. 네. 근데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사람이 이제 저희는 이제 많은 걸 많은 걸 했던 세대가 아니라 많은 걸 받은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좀 어떻게 당연시 돼서 사람들 마인드가 좀 제 또래 사람들 전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뭔가 자기 스스로에 있는 거에 좀 감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런 것들은 좀 동서고금망론하고 옛날부터 당연히 있어왔던 것들인데,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있으면서 그 자리를 밀어낸 건지 대체한 건지는 아니면 뭐 그것보다 우위에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순위가 어쨌든 그 배려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희생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. 근데 지금 제 또래 세대는 뭐 솔직히 희생을 해본 세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어쩔 수 없이 희생을 해본 세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근데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경쟁을 많이 하는 세대인 거는 맞는 것 같고 이게 희생은 안 해보고 경쟁은 해야 되니까 그게 부담감으로 또 와닿고 또 그리고 이제 각종 여러 가지 남녀 불평등 문제라든지 남녀 간의 서로 대립 그리고 뭐 일자리 문제 뭐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어떤 게 이게 방법이다 저게 방법이다 그렇죠. 이렇게 네.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진짜 어쩔 수 없이 기성세대 중에서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잘 조율을 해가지고 청년들을 진짜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배려해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게 세대 간의 갈등도 없애고 이렇게 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 않을까? 네. 그 기성세대 자체가 청년들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려는 그런 노력이 좀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청년들도 그래야겠죠, 반대로.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다루지 않은 것 중에 이제 육아에 대해서 그 비용이 또 많이 든다고 해요. 그렇죠. 보통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뭐 3억에서 5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런 육아 문제에서도 비용적인 면보다는 어쨌든 내가 아이를 낳아서 잘 길러가지고 이 국가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그렇게 하기에는 또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걸로 마무리할게요. 육아. 그러니까 결혼을 아까 하신다 그랬잖아요. 한근영 씨는요. 네. 그러면은 결혼을 하셔서 자녀 계획이 있으십니까? 당연히 있죠, 저는. 근데 네. 뭐 언제 나와서 뭐 어떻게 키우겠다. 그냥 일단 몇 명이요? 저는 네. 능력 되는 한 3에서 5까지도 나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대단하십니다. 그러니까 네. 이게
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만약 아내 될 사람이 이제 한 명 이상은 절대 못 낳겠다 하면 또 그것도 타협에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그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 하겠는데 저는 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단 시작을 하면 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애를 낳아놓으면 저는 어떻게든 키워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무책임한 그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애가 만약에 둘인 사람이랑 다섯인 사람이랑 뭐 진급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주고 이런 것도 있고 뭐 그 나라에서도 뭐 그런 것도 있어서 물론 희생은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힘들겠지만 그거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 여성분이라서 좀 제가 어떻게 쉽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되게 막 한 3년 전? 2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면 내 인생이 조금 내 개인 인생이 좀 줄어들고 약간 그런 좀 피해망상적인 생각? 그런 게 저도 있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면 스스로가 더 괴로운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좀 희생하고 힘들더라도 그 애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에서 그 아이나 그 과정에서 좀 그것도 나름의 행복에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그게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하니까 조금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시작하면 시작이 반이다. 그러니까 지금 생각은 이제 육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신이 있고 나는 이제 그러니까 의향은 확실하신 거죠. 네, 그렇죠. 물론 제가 또 희생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희생을 해야겠죠. 그러니까 본인의 희생을 좀 감내해서라도 일단 부인 되실 분이 미래에 맞춰준다면 최대한 많이 아이를 뭐 3명에서 5명 낳아서 열심히 본인의 희생을 감내하고 육아를 하시겠다. 자, 지민 씨는 결혼은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란 말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결혼을 만약에 하신다면 자녀의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있으신지 또 육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결혼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쵸, 자녀는 2명이겠죠. 만약 하나만 있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. 또 분명히 결혼을 했다면 그래도 이제 자식이 있어야겠구나 하는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할 테고 그럼 아마 2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? 결혼한다면. 그리고 근데 육아할 때 이제 여자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특히 직장을 다니거나 할 때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좀 그래도 직장을 다닐 수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애가 태어나면은 그만큼 또 쉬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쉰 다음에 정상적으로 일을 복귀할 수 있을지도 그렇고,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친구나 선배들이 일을 그만두기도 했어요. 쉰 다음에 이직을 하기도 하고, 또 일단 쉬고 나서 다시 직장에 나간다고 해도 그만큼 직장에 전력을 쏟을 수 없고, 어쨌든 만약에 집에 있는 딸이나 아들이 아프다고 하면은 어쨌든 엄마는 신경 쓸 수밖에 없고, 또 아프거나 아니면 밥 먹이는 거나 이런 것만 신경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. 그래서 좀 특히 직장을 이제 전업주부도 고민이 많지만 특히 직장을 다니게 되면은 어린이집에 맡겨도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네. 그렇다고 무조건 또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. 이것도 사실 그렇고 또 그렇다고 친정에서 키워주면 된다. 이것도 또 그렇고요. 그럼 시댁에서 키워주면 되나요? 그러니까 아니요, 시댁도 사실 그래요. 또 사실 보면 요즘에 부모님이 맞벌이라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거나 아니면 할머니, 할아버지 혹은 친척에서 키우거나 아니면 또 학원에 간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또 부모님하고 상대적으로 거리감을 느끼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,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 문제로 고착화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, 아마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본인은 그럼 이제 결혼하시고 지금 직장 다니시는데 계속 이 일을 하실 생각이세요? 계속 일을 해야죠. 그러면 어떤 사회적 성공 이런 것도 목표가 있으신지 분명히,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 내가 확실하게 어떤 승진이나 어떤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이 분야로 계속 가야겠다, 그런 일적인 분야에서의 어떤 목표의식 이런 게 확실하신가요? 결혼과 상관없이? 네, 저는 일을 하고 싶어요. 그런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새? 그래서 그런 결혼이나
또 이제 나아가서는 그런 아이를 낳고 기르는 문제만 역시도 좀 포기하게 되지 않나 자연스럽게.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거를 완벽히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. 엄마로서의 역할, 또 이 직장에서의 내 일 또 만들어 나가는 것, 이런 것이 여러 가지 그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다른 분도 그렇고. 네, 알겠습니다. 어쨌든 대단한 용기와 또 앞으로의 포부 또 두 분 얘기 잘 들었고요. 자, 오늘 이제 이 청년 고민에 대한 시간 두 번째로 이렇게 연애와 결혼 또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뭐 많은 얘기를 다루지는 못했지만 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을지 또 궁금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